질의 내용을 쭉 보면 마치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뭐 이런 좀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후보자님께서 이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후보자님, 네. 우선 외교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이후에 한번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전직 외교관들 속에서 대단히 이제 합리적이고 정말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분이시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후보자님께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를 다 거치면서 가장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오랫동안 대사를 하시면서 정말 진영 논리에 잡히지 않고 오직 국익만을 생각해서 활동하는 그런 아주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 뭐 과분한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다음에 후보자님의 책 자존과 원칙의 힘이란 이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네. 통상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자로 내정돼서 저서가 있으면 국회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는데, 내정되자마자 국회 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읽혀져서 할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을 쭉 보면 마치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뭐 이런 좀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후보자님께서 이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때 당시 어떻게 일본의 우지를 꺾고 세계 유산위원회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하셔서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인정을 받아내셨는지, 저는 진짜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은 사건인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님의 정말 전문성을 보여주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저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때 이게 가능했죠? 뭐 그 피해자 여러분들의 그 인권과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또 한일 관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가능한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일본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네. 이 책에 간통하고 있는 기본 자존과 원칙의 핵심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있는 전 기관, 미국이나 일본, 지어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들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지켰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했느냐라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칼럼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제징용의 최종적인 해법은 결국은 정치적 해결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후에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길만이 강제징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자 변제 방안이 있고 이걸 또 초월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생각인가요?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 정부 발표문에도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제 이런 문제들을 국가 간에 양국의 정상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결단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하면 독일과 프랑스 간의 관계입니다. 화해 조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대에 한국과 일본 판 엘리제 조약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오랜 저희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서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어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이야기하면 지금 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또 이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존자, 부상자,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결국은 지원, 보상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해결이 저도 저는 종착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 지난 공직에 있을 때의 그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국민들의 좀 더 인식을 좀 구체화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1965년 한일협정 이 청구권 문제에서 불일치가 있다. 이걸 조화롭게 국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걸 조화롭게 국복하기 위해서 임기 기간 내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고 그거 이행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일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또 질의하는데 지금 많은 경우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는요 우리는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우리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우리와 일본의 지금 지위가 완전히 그때 당시 수직 관계로부터 이제는 수평 관계로 섰습니다. 우리가 더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의 핵이라는 핵 보유라는 이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셋째는 중국이 그때 당시는 대단히 하위 변수였는데 이제는 제2의 강국으로 올랐습니다.